삭풍이 몰아치는 심양의 겨울밤. 이국의 궁 담벼락 아래 한 조선 여인이 서 있었다. 치마 자락이 칼바람에 찢겨 나부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도 없었다. 이미 울 수 있는 힘을 모두 써버린 얼굴이었다. 돌아가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변발을 묶은 청나라 왕자 후란이었다.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눈에는 분노도 경멸도 아닌 무언가가 어려 있었다. 당신은 조선으로 가야 하오.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요. 유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단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있었다.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조선에는 아직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났고 조선 땅은 그녀에게 환양녀라는 이름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정절을 잃은 여자, 돌아와선 안 될 여자. 그럼에도 그녀는 발걸음을 돌렸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역사 소설입니다. 실제 역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 조선 인조 14년, 서기 1636년 겨울.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이끄는 12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조선 조정은 준비가 없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수도 한양이 함락되었고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사방이 포위되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45일이 지났습니다. 인조 15년 정월 마침내 조선의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전도에 눈 쌓인 땅 위에서 임금은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300우고 둘에 조선 500년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더 깊은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전쟁의 대가로 조선의 백성을 요구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대부분은 양반 가문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몸값을 받고 팔아넘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수십만 명 중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서유나, 22살. 한양 남산 아래서씨 가문의 딸. 그녀는 적국에서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12월. 한양. 청군이 강을 건넜다는 소문이 퍼진 것은 한밤중이었다. 서씨 가문의 사랑채에는 불빛 하나 켜져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용한 척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공포가 꽉 들어찼다. 대문 너머로 사람들이 달리는 소리, 짐 지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가 뒤섞였다. 유나는 방 안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서대감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미 갓을 쓰고 도포를 갖춰 입었지만 그 얼굴은 보름 새의 10살은 더 늙어 있었다. 남한산성으로 가신다 하였으나 길이 이미 막혔다더구나.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다.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나가 물었다. 서대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어디로 피하겠느냐. 강화도 길도 막혔다 한다. 우리는 그냥 있는 수밖에 없다. 하인 막내가 방 밖에서 소리를 죽이며 울고 있었다. 그녀는 서씨 가문에서 20년 넘게 일한 여인이었다. 아이 셋을 두었지만 남편은 일찍 죽었다. 이 집이 그녀의 전부였다. 유나는 창호지 문 너머로 번지는 먼 불빛을 보았다. 한양 어딘가가 타고 있었다.
연기 냄새가 차갑게 코끝을 찔렀다. 적군이 한양에 들어오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거리를 짓밟으며 왔다. 말발굽 소리, 함성, 그리고 비명. 조선의 수도는 속절없이 열렸고 서대감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을 때 유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이 그녀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다정함이었다. 인조 15년 정월 삼전도 굴욕 이후 왕이 무릎을 꿇고 열흘이 지났다. 한강변 어딘가에 포로들이 집결했다. 수천 명이었다. 양반가의 부녀자들, 상인들,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뒤섞여 있었다. 모두 포승줄로 묶인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 갈 곳이 없었다. 강 너머가 고향이고 강 이편이 새로운 감옥이었다. 유나는 막내의 곁에 서 있었다. 서대감은 바로 옆에 있었다. 아버지, 조용히 있어라. 그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아버지는 이틀 전부터 기침을 했다. 한양이 함락되던 날 밤 차가운 마당에서 오래 있었던 탓이었다. 포로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쪽을 향해 발밑에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났다.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아이들은 금방 울음을 그쳤다. 우는 기력조차 없어서가 아니라 울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어린 몸으로 이미 깨달은 것 같았다. 막내가 유나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씨, 눈이 내리겠습니다. 위를 보니 하늘이 무겁게 닫혀 있었다. 잿빛 구름이 지평선까지 뒤덮여 있었고 그 아래로 조선의 산하가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 아름다움이 이상하게 슬펐다. 사흘째 되는 날 서대감이 쓰러졌다. 기침이 갑자기 심해졌다. 그는 두 무릎을 꺾였고 막내가 부축했지만 일으켜 세우기 어려웠다. 청나라 병사가 다가왔다. 유나는 아버지와 병사 사이에 섰다. 비키시오. 병사가 말했다. 조선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분은 병이 나셨소. 잠깐만 쉬게 해주시오. 쉴 시간 없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순간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났다. 청나라 장군이었다. 장군이 뭔가를 말했고 병사가 뒤로 물러났다. 잠깐의 휴식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일주일을 가지 못했다. 압록강을 건너기 사흘 전 서대감은 눈 위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다. 딸의 손을 잡은 채, 꼭 쥔 채. 유나야, 그게 전부였다. 유언도 당부도 없었다. 이름 하나가 전부였다. 유나는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그녀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 굳어버렸다. 한겨울의 압록강은 얼어 있었다. 강 위에서 포로들이 걸어 건넜다. 얼음이 두꺼웠지만 사람들은 두려움에 발걸음이 느렸다.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행렬이 잠깐씩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유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강 저편, 남쪽, 조선 땅. 나지막한 산봉우리가 눈에 덮여 희게 빛났다.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서 있었다. 그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졌다. 아버지를 묻지도 못했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아버지는 길가 눈밭에 남겨졌다. 청나라 병사들이 허락하지 않았다. 묘 하나 쓰지 못했다. 표석 하나 세우지 못했다.
막내가 곁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만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고개를 돌렸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뒤를 돌아보면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강의 북쪽 기슭에 발이 닿는 순간 그녀는 조선인이기를 잠시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심양, 청나라의 수도, 한양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건물들의 처마가 날카롭게 위로 올라가 있었고 길거리의 소리는 낯선 언어로 가득했다. 상인들의 외침, 마차 소리, 말들의 울음 그것들이 뒤섞여 귀를 때렸다. 사람이 많고 거리가 넓었지만 유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이었다. 포로들은 어느 큰 창고 같은 건물에 수용되었다. 안에는 이미 수십 명이 있었다. 이전 전투에서 끌려온 사람들인 것 같았다. 바닥에는 짚이 깔려 있었다. 창은 작고 높았다. 막내가 유나 곁에 붙었다. 아가씨, 일단 어디 기대어 쉬시지요. 괜찮아. 유나는 괜찮지 않았다. 다리가 아팠고 배가 고팠고 무엇보다 너무 추웠다. 하지만 지금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심양에서 포로들의 처우는 제각각이었다. 일부는 귀족이나 상인에게 팔렸다. 일부는 관에서 부리는 하인이 되었다. 일부는 더 먼 곳으로 이송되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청나라 왕족의 저택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조선의 언어를 알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별도로 분류되었다. 서유나는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양반가의 딸이었으므로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었다. 수용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관리가 들어와 이름을 불렀다. 유나의 이름이 불렸다. 끌려간 곳은 청나라 종실 저택이었다. 넓은 마당, 붉은 기둥, 화려한 장식. 조선의 궁궐과는 다른 방식으로 웅장했다. 마당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컸다. 변발을 단단히 묶어 올렸고 짙은 색의 청나라식 장포를 입고 있었다. 허리에 검을 찼다. 나이는 25세가량으로 보였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표정이 없었다. 검을 잡은 손이 크고 단단해 보였다. 그가 유나를 보았다. 유나도 그를 보았다.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다. 그녀는 포로였지만 눈을 피하는 법이 없었다. 남자가 관리에게 뭔가를 말했다. 관리가 조선말로 통역했다. 이분께서 조선어 통역을 필요로 하신다. 넌 조선에서 왔고 그를 알지? 그렇소. 왕자 전하를 보필하게 될 것이다. 왕자. 유나는 남자를 다시 보았다. 아이신기오로 후란. 청나라 태종의 반계 종실. 무인으로 이름을 얻었다. 그것이 그녀가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이었다. 후란이 다시 말했다. 조선말을 직접 배우고 싶다. 너에게 가르침을 받겠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싫다면 관리가 눈을 찌푸리며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잠시 후 입을 열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선택지가 없었다. 수업은 매일 오전에 열렸다. 쿠라는 총명했다. 언어를 빠르게 흡수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유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가 결코 위협적이거나 무례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조용했다. 말이 적었다. 하지만 듣는 태도가 진지했다. 유나는 그 진지함이 싫었다. 적국 사람이었다. 그 나라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 나라가 자신을 이곳으로 끌고 왔다. 그 나라의 왕족 앞에서 글자를 읽어주는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러웠다. 어느 날 유나는 수업 중에 붓을 내려놓았다. 왜 조선말을 배우려 하십니까? 후란이 그녀를 보았다. 조선을 이해하려면 말을 알아야 하니까. 조선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조선을 침략하지 마셨어야지요. 침묵. 관리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유나를 노려보았다. 유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후란은 잠시 후 말했다. 내 말이 틀리지 않다. 그것뿐이었다. 그날 수업은 그렇게 끝났다. 유나는 벌을 받지 않았다. 그것이 유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후란이 화를 내기를 바랐는지도 몰랐다. 화를 낸다면 그를 그냥 적으로 볼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것이 더 불편했다. 저택 안에는 유나 외에도 조선에서 온 사람이 몇 있었다. 그들은 하인처럼 일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포로들의 몸값을 정하는 업무를 보조했다. 후란의 형 연주가 그 일을 맡고 있었다. 연주는 후란과 달랐다. 눈이 날카롭고 입가에 늘 냉소가 감돌았다. 그가 유나를 처음 본 날, 그 눈빛이 달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이 아이가 조선어를 가르친다는 여인이군. 연주가 조선말로 물었다. 유창했다. 그렇습니다. 후란이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더군. 좋은 방에 두고 음식도 따로 주고.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다른 포로들이 질투한다. 주의해라. 그날 밤 저택의 창고 근처에서 두 남자가 유나 앞을 막아섰다. 연주의 수아들이었다. 말은 없었지만 의도는 명백했다. 막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마당에 퍼졌다. 발소리가 들렸다. 후란이었다. 짧은 말 몇 마디. 두 남자가 물러났다. 후란이 유나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다. 막내가 유나 귀에 속삭였다. 왕자 전하가 아가씨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적국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연주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 이 세상이 유나가 알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심양에도 눈이 내렸다. 조선의 눈과 같은 눈이었다. 흰 눈이었다. 조용한 눈이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똑같았다. 그것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다. 유나는 마당 구석에 서서 눈을 맞았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기 전이었다. 막내는 방 안에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춥지 않느냐? 후란이었다. 그도 마당에 나와 있었다. 갑옷 대신 두꺼운 가죽 장포를 입고 있었다. 조선에서도 이런 눈이 내렸소? 유나는 잠시 생각했다. 같은 눈입니다. 후란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같은 눈이 내린다 그런데 다른 땅이구나. 그것은 혼잣말 같았다. 유나는 그를 옆으로 바라보았다. 눈송이가 그의 변발 위에 내려앉았다. 그 모습이 아주 잠깐, 단 1초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 느낌이 들자마자 유나는 고개를 돌렸다. 안 된다. 이 사람은 적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1초가 자꾸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봄이 왔다. 심양에도 꽃이 피었다. 조선의 꽃과 다른 꽃이었지만 색깔만은 비슷했다. 수업이 계속되면서 후란의 조선어가 빠르게 늘었다. 어느 날부터는 통역 없이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말이 통하면 마음이 보였다. 어느 날 수업 중에 후란이 유나에게 물었다. 조선에서는 어떻게 살았소? 양반가의 딸로 살았습니다. 글을 읽고 자수를 놓고 어머니를 도와 살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군. 후란은 잠시 침묵했다. 나도 어머니를 일찍 잃었다. 그것은 뜻밖이었다. 유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지만 눈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연주와 나는 어머니가 다르다. 연주는 정비소생이고 나는 측비소생이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연주의 어머니 때문에 저택에서 쫓겨났다. 그 후로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유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왕자도 상처가 있었다. 화려한 저택과 무인의 체형 아래 그도 어딘가 비어있는 사람이었다. 그 틈이 보이는 순간 유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방어벽이 삐거덕 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름이 왔다. 심양의 여름은 조선보다 건조하고 더웠다. 황토 바람이 불었다. 하늘이 뿌옇게 흐린 날이 많았다. 그날은 후란이 수업에 오지 않았다. 그 대신 전원이 왔다. 오늘은 마당에서 산보를 해도 좋다. 저녁 전에 돌아오면 된다. 자유였다. 제한된 자유였지만 유나는 막내와 함께 저택 주변을 걸었다. 낮은 담 너머로 심양의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오갔다. 아이들이 뛰었다. 상인이 수레를 끌었다. 저들에게는 평범한 하루였다. 유나는 담 위에 손을 얹었다.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잠깐 스쳤다. 하지만 금세 지워졌다. 말도 통하지 않고 길도 모르고 조선까지는 수백 리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간다고 해도 막내가 낮게 말했다. 아가씨, 저를 보세요. 막내의 손목에는 푸르스름한 멍 자국이 있었다. 어제 연주의 수화 중 하나가 붙잡은 흔적이었다. 왕자 전화 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유나는 그 멍 자국을 오래 바라보았다. 돌아갈 곳이 없었다. 더 위험한 곳으로 내려갈 수도 없었다. 지금 이 자리가 적국 왕자의 저택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그 역설이 너무 쓸쓸했다. 가을이 왔다. 포로 생활 9달째였다. 후란이 전장에서 돌아온 것은 가을 초입이었다. 북쪽 변방의 반란을 진압하고 온 것이었다. 그는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저택은 분주했다. 의원이 오고 수하들이 오갔다. 연주도 잠깐 들렀다가 별다른 말 없이 나갔다. 유나는 서쪽 방에서 이것을 들었다. 저녁 무렵 후란 방의 시녀가 유나를 찾아왔다. 왕자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후란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어깨에 붕대를 감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탁자 위에 술잔이 있었다. 비어 있었다. 왔군.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유나가 앉았다. 후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밖에서 가을 바람 소리가 났다. 조선의 노래를 알고 있냐? 뜻밖의 질문이었다. 하나쯤은 알고 있습니다. 불러다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노래했다.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였다. 자장가 같기도 하고 그리움을 담은 민요 같기도 한 노래. 가사는 간단했다. 어디선가 꽃이 핀다. 어디선가 그대가 기다린다. 노래가 끝나자 후란이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든 게 아니었다. 그 눈꺼풀 아래에서 무언가가 애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전장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았다. 그가 말했다. 내 수하였다. 어린 놈이었어. 20살도 채 안 된 놈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죽는 건지 왜 싸우는 건지. 가끔은 나도 모르겠다. 유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남자를 가엾다고 생각했다. 적국 사람이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왕족이었다. 그래도 이 방 안에서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냥 지쳐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살고 싶었기 때문이겠지요. 싸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후란이 눈을 떴다. 그녀를 보았다. 그 눈이 처음으로 뭔가 부드러운 것을 담고 있었다. 그래 살고 싶었겠지. 그날 밤 유나는 방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다. 수업에서 후라는 가끔 조선의 것들을 물어보았다. 조선의 절기, 조선의 음식, 조선에서는 꽃이 피면 어떻게 노는지. 그것은 공부가 아니었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이었다. 유나도 자신이 대답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짧게 끊어 대답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길게 말하게 되었다. 조선의 봄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다. 막내는 알아챘다. 어느 날 밤 막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이요? 아가씨가 왕자 전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유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포로입니다. 아가씨, 그분은 이 나라 왕족이고 그분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아가씨가 마음을 주면 아프게 됩니다.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다고. 유나는 창 너머를 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조선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달이었다. 마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불편한 것인 줄 몰랐다. 억누르면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후란이 말했다. 나를 후란이라고 불러도 좋다. 유나는 놀랐다. 그것은 왕자 전하 하루 종일 들으면 귀가 막힌다. 그냥 이름으로 불러라. 그러면 제가 불경. 내가 허락한다. 그날부터 그는 후란이 되었다. 이름 하나인데 왕자와 후란은 달랐다. 왕자는 적이었고 후란은 그냥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수업이 아닌 대화를 나눴다. 후란이 물었다.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냐? 유나는 대답을 잠시 미루었다. 조선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환양녀 말이냐? 후란은 그 단어를 알고 있었다. 조선에서 끌려온 여인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 정절을 잃었다 하여 남편에게 쫓겨나고 가문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냐?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습니다. 후란은 잠시 침묵했다. 그 세상이 잘못됐다. 그 말을 하는 그의 얼굴이 단순한 왕자가 아닌 어떤 진심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유나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포로 생활 1년이 넘어갔다. 연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황실의 어른 중 한 명에게 말을 넣었다. 후란이 조선 포로 여인에게 지나치게 가깝다는 것을, 왕족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 여인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 이야기가 저택 안에 돌기 시작했다. 막내가 먼저 알아왔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연주 왕자께서 아가씨를 다른데 팔아버리려 한다고 합니다.
변방 어느 군영으로? 유나는 눈을 감았다. 변방 군영. 그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후란에게 말해야 합니다. 막내가 말했다. 말한다고 달라지겠나. 달라집니다. 전하께서는 아가씨를 하지 마라. 유나가 막내를 막았다.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분의 가문 문제에 내가 끼어들어 복잡하게 만들 수는 없어. 그리고 내가 그분의 보호를 기대하게 된다면 나는 끝까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막내가 눈물을 글썽였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선에서 속환사가 온다고 했다. 그 기회를 기다리겠다. 그날 밤 유나가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후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연주가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전부였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막을 수 있다. 전하, 막겠다. 왜입니까? 긴 침묵. 후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전과 달랐다. 더 직접적이었다. 더 솔직했다. 모르겠느냐? 유나는 그 눈빛을 받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다. 저는 포로입니다. 그건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러기에 더욱이 저는 이 마음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손이 떨렸다. 후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 가지도 않았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마침내 말했다. 알겠다. 그래도 지켜보겠다. 이듬해 초봄. 조선 조정에서 속환사가 심양에 도착했다. 속환사. 포로를 되사오는 관리들이었다. 그들이 심양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돌자 저택 안이 술렁였다. 조선인 포로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소망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유나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조선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릴까? 아버지는 이미 없다. 어머니도 없다. 가문은 남아있겠지만 그녀를 어떻게 맞이할까? 환양녀.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후란. 그를 두고 간다는 것이. 유나는 그 생각을 몰아냈다. 속환사 접견은 후란이 맡았다. 그가 직접 조선어로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나는 통역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속환사는 중년의 관리였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에 진심이 있었다. 그가 유나를 보았다. 유나의 복색과 태도를 살폈다. 조선 분이시오? 그렇습니다. 성씨는 서씨입니다. 한양 출신입니다. 관리의 눈이 잠깐 변했다. 서대감의 따님이십니까?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숙였다.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대감께서 길에서 나리를 모시지 못해 송구합니다. 속환사가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귀환 명단이 정리되었다. 유나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다. 후란이 허락하면 되었다. 그날 밤 후란이 유나를 불렀다. 그는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문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속한 허가서다. 유나가 보았다.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유나. 막내의 이름도 있었다. 내가 서명하면 너희는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다. 후란이 일어섰다. 창 앞에 서서 밖을 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바깥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다.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느냐? 말씀하십시오. 후란이 돌아보았다. 조선이 너를 어떻게 볼 것인지 알면서도 돌아가고 싶으냐?
유나는 그 눈을 마주쳤다. 그렇습니다. 조선이 너를 괴롭힐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켜줄 수 있는데 그건 감옥입니다. 후란. 그 이름을 부른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관리도 없이 둘만 있는 방에서 후란의 얼굴이 흔들렸다. 네가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유나가 말했다. 저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자리가 되었든 그게 저의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사셨고 어머니가 거기서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당신은, 유나의 목소리가 잠깐 멈추었다. 당신은 여기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침묵이 깊어졌다. 후란이 천천히 탁자로 걸어갔다. 붓을 들었다. 문서에 서명했다. 가거라. 그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유나는 그것이 말인지 숨인지 알 수 없었다. 출발 전날 밤. 유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이 방 포로로 들어와 1년 넘게 살았던 이 방의 벽을 손으로 만졌다. 낯선 무늬가 새겨진 차가운 벽이었다. 그래도 오래 살면 익숙해졌다. 막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달빛이 창으로 들어왔다. 발소리가 났다. 유나는 알았다. 후란이었다. 그가 담 밖에 서 있었다. 유나는 창을 열었다. 자지 않소? 잠이 안 옵니다. 나도. 둘은 담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달이 구름 뒤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후란이 말했다. 조선에서 잘 살아라. 네. 어떤 말을 들어도 살아야 한다. 살아 있어야 한다. 그 말에 뭔가 간절한 것이 배어 있었다. 전하도 후란도. 유나가 목이 메어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다. 부디 오래 사십시오. 후란이 유나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이 보였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눈에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창을 닫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아침이 밝았다. 포로들이 줄을 섰다. 속관사의 인솔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수십 명이었다. 모두 조선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유나는 대문을 나서기 직전에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저택의 마당이 보였다. 아침 햇살이 기와지붕 위에 걸려 있었다. 붉은 기둥, 낯선 처마, 낯선 나무. 후란은 없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막내가 유나의 손을 잡았다. 가겠습니다. 아가씨,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걸었다. 압록강을 다시 건넌 것은 4월 초였다. 이번에는 얼음이 없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봄 햇살에 강이 반짝였다. 발이 조선 땅에 닿는 순간 막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유나는 울지 않았다. 강을 보았다. 강은 그냥 흘렀다. 하지만 조선은 유나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리고 두려워했던 것과 똑같이 냉혹했다. 서씨 가문의 먼 친척이 그녀를 받아주기는 했지만 그 눈빛에 따뜻함은 없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청나라에서 왔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물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이 있었으니까. 막내는 어느 날 조용히 유나에게 말했다. 아가씨,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저는 아가씨가 어떤 분인지 압니다. 유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조선에서 살았습니다.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환양녀라는 이름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다시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조용하게 심양에서 있었던 일들은 오래 혼자 간직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말해도 이해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봄이 되면, 꽃이 피면, 혹은 눈이 내리면 그 이름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후란. 어딘가에서 그도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변발을 묶고 장포를 입고 어딘가의 전장에서 또 누군가를 지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겨울 심양에서 두 사람이 나눈 그 순간들은 어느 쪽에 날아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역사 소설로 실제 역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만 1637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삼전도 굴욕과 수십만 명의 포로 이송, 환양녀에 대한 조선 사회의 차별. 이 모든 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유나와 후라는 완전한 창작 인물이며 이 이야기의 서사 또한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